제가 다른 분들한테 시간을 양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시각을 좀 바꿔본 것입니다. 저는 블록체인 센터장으로서 그동안 블록체인을 연구하면서 제가 본 바로는 단순한 정책이나 모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그 스테이블 시대 통화정책 모델 혁신 방안에 대한 안을 한번 내봤습니다. 시장은 너무 잘하시니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배경의 본질에는 세상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앙준 방식에서 P2P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본질입니다. 기존 통화 정책은 사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나라, 한 통화, 소위 말하는 M1, M2, M3, M4 뒤에 말씀 나오지만은, 근데 현재 통화 정책을 과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 정책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매니지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블록체인 혁명하고 인공지능 혁명이 나오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기존의 중앙준 방식의 통화 정책 모델도 P2P 세상에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바뀌는 이유가 기존의 통화정책의 전제가 파괴되고 있다,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세상에 맞는 새로운 통화정책 모델을 재설계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뜬금없이 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수학과의 암호학 박사의 블록체인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경제학 박사는 아닙니다. 그때 이제 제가 경제학을 배운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경제학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지나친 면이 있는 것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시대 흐름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토큰 주권 제도를 보고서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토큰 주권이라는 용어를 금융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쓰는 개념은 증권 토큰입니다. 토큰 증권이라는 걸 만든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저는 저게 갈라파고스 제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어는 저기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똑같습니다. 시큐리티 토큰 번역하면 증권 토큰이죠. 저희같이 블록체인과 요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토큰나이제이션을 원하는 겁니다. 증권을 토큰화시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증권 토큰이라는 용어를 빼고 토큰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저건 바로 뭐냐면은 증권을 토큰화하는 개념이 아닌 반대로 현재 세상에 있는 토큰을 P2P 세상에 있는 토큰나이제이션 토큰을 중앙기준 방식의 현재 제도 안에 증권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본적인 사고의 좀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걸 같은 논리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통화 정책을 바라볼 때 토큰 증권 같은 실수는 하지 말자. 죄송합니다. 실수라고 해서 좀 이상한데 토큰 증권 같은 조금 편협된 사고를 벗어나자.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관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예를 듭니다. 기존 통화정책 모델의 한계는 한 나라 한 통화 그리고 은행 현재 중앙은행 중심 발행 이용 그 다음에 M1, M2 충분히 관측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국내 원화의 통화체계, 은행 계좌과 통계로 거의 모든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국외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통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4기 온체인 자금이 생깁니다. 은행의 온체인으로 보낸 데이터 즉 한 나라 한 통화 은행 중심 M1, M2로 관측 가능한 전제가 제가 볼 땐 구조적으로 조금 매니지할 수 없는 측면이 생기는 거예요. 통화정책에서. 그래서 이제는 어떤 하나의 정책이 아닌 모델에 대한 관점에서 좀 시각을 봐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는 전제가 변화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식 통화증표 M1, M2 그 다음에 보통 M3라고 얘기하는 거 M4라고 얘기하는 거 라는 그 작은 이동이 원체 유동성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아까 김덕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섀도우머니가 생기는 겁니다. 현재는 저 섀도우머니가 제가 볼 때는 현재 경제 규모에 비해서 통화정책 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아직은 작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모델에 약간의 변수만 주면은 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만약에 정책적으로 허용하고 활성화된다면은 온체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자금의 규모가 커질 거라는 겁니다. 저 규모가 제가 볼 때는 5%, 10% 전체가 아니고요. 5%, 10%가 되더라도 현재 통화정책 모델의 한계가 저는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통화정책이 바로 저 온체 유동성도 이제 변수로 취급을 해서 새로운 통화정책 모델을 재설계해야 된다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문제 본질은 이거예요. 통화정책을 이제 오늘 한국은행 금융결제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주어진 기존의 모델에 한정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할까? 기재금리를 어떻게 더 세게 자주 조정하고 이런 통화정책에서 있는 기본 모델 현실을 반영하는 모델의 논체를 강화하고 기존의 어떤 변수만 조정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시대는 인공지능도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다층 통화구조, 법정 통화, 스테이블 코인, 온체인 유동성을 전제로 세대 통화 정책 모델이 더 늦기 전에 저희 나라 국가가 국가적으로 좀 새롭게 전문가들이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요. 블록체인에 있는 거는 익명성이다, 가명이다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익명성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에서 용납을 안 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알고 계세요. 블록체인은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걸 추적 가능하고 익명성은 없습니다. 제가 암학 박사인데 제 꿈 중에 하나가 익명성 화폐 만드는 건데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암호화폐, 그 다음에 디지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든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더라도 특별한 규제가 없더라도요. 70~80%는 익명성이 없습니다.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니터링의 핵심에는 이제 온체 유동성에 관련된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모니터링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어떤 그 위기가 생길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맞는 통화정책 모델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정부에 바라는 거는 시비디지 전략 해야 됩니다. 한국은행 오늘 오셨는데 시비디지가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예금 토큰, 디지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되겠죠. 필요합니다. 또는 RWA 디지털 자산 허브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통화 인프라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P2P 방식에서의 디지털 통화의 흐름 전체를 파악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화 인프라를 새로 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온체인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 G20 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재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 달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디지털 자산 정보 공유 시스템이라고.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의 흐름을 소위 말하는 OECD 그리고 전 세계 강국이 다 공유해서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디지털 자산 정보 공유 시스템에 대한 거대한 품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 과세였습니다. 세금. 우리나라가 세금을 내릴 때 2023년도에 세금을 매긴다 하다가 그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세금 매길 과세 자료를 너희들 확보할 수 있겠느냐. 확보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2025년 1월 달에 이제 연기했죠. 올해 1월 달에 연기했다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2027년 1월 달로 연기했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입니다. 그 백그라운드에는 현재 전 세계가 OECD G20 협력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정보 공유 시스템의 완료 시점이 내년 말이고요. 2027년 1월 달에 시행합니다. 그거가 생겨서 서로 협력을 한다면은 과세할 수 있는 웬만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 정보 공유 시스템을 위해서 통화정책에 관련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첫 번째 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P2P 세상 그리고 온체인 그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법 제도로 만들지 안전성 당연히 따지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만들지 간에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박세훈 의장님께서 하실 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중해야죠. 그러나 안 할 건가요? 해야죠. 하려면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한국에는 가장 두 개의 그 정부 담당 기관이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시고 두 번째 이거는 기존의 제도나 기존의 방식의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 P2P 세상을 인정하는 블록체인 세상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수단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오늘은 이제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모델이 문제일 수 있구나. 현재는 그 규모가 기존의 통화정책 모델에 영향이 미비하지만 제가 볼 때 아마 2026년 말 2020 초가 되면은 그 영향이 상당히 클 거고 그렇다면 기존의 통화정책 모델 가지고는 한계가 생길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현재 세상이 아닌 미래 세상의 통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오늘 이제 경제학자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빨리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통화정책 유효성의 재설계가 너무 늦지 않게 필요하다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 본질은 뭐다? 우리는 P2P 세상을 인정합시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발표 해주시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예컨대 IMF 같은 데서도 디지털 시대 통화정책이라는 논문들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프레임워크가 다시 바뀌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스테이블 코인 같은 코인이 나오는데 계속 M2라든지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통화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죠. 토론을 오늘 누가 안 하신다고? 아니요, 제가 할 차례인데요. 왜냐면 마이크를 끄면 안 들려. 그럼 토론을 우리 이용 박사님이. 우리 박성준 교수님 아주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박성준 교수님 발표 이렇게 보고 준비하면서 우리 그 화폐금융사적으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김덕태 원장이 얘기를 했고 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우리가 새로운 정책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냥 얘기만 하면은 우리 새술이 생겼으면 새 부대에다 담궈야 되는데 옛날 걸로 가지 말자 하는 얘기로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토론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제가 제 인상만 말씀드립니다. 박 교수님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니까 하자 말자라는 우리가 프레임 선택하는 문제에서 선택하는 문제보다는 그런 문제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다른 구조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통화정책의 암묵적 전제가 파괴되는 중인데 특히 기초통화를 가지지 못한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는 중이다 하는 점이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틀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모델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성준 교수님의 이런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굉장히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하고요. 짧지만 굉장히 좋았고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현금과 예금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 그냥 WSC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예금 토큰 CBDC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서로 얽혀있는 다중 통화 시스템입니다. 제가 그 토론의 11 마지막 슬라이드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준비는 했는데 마지막 것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미 다중 통화 시스템이다. 그런데 통화 정책은 옛날처럼 기준금리 가지고 M1, M2 가지고 이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술이 왔고 새 거를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를 고민을 해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레이어를 전제로 한 새로운 통화 정책 모델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제가 근데 오늘 박 교수님 말재에 대한 토론에서 특히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모델 재설계 논의에다가 글로벌 중립금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알스타 얘기하는 그 글로벌 중립금리와 안전자산 논의에 직접 연결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고 중기 자산을 통해 실제 수익률 곡선이나 중립금리 알스타로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이미 되고 있고 그 효과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 특수 상황을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 연준 이사인 스티븐 미란이라는 분은 한 회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약 40 베이스 포인트 정도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영향의 규모와 관련해 그는 업계에서 아까 김덕태 원장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규모가 JP모건인가요? JP모건에서 5천억 달러까지 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스티븐 미란이라는 분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규모가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거 할까 말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해갖고 이걸 어떻게 가장 스마트하게 대처를 할 거냐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프레임을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 발행량이 커지면 준비 자산으로 단기 국고채 통환증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단기 금리를 누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금리를 누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잘못 설계를 하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그게 금리를 올리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스티븐 미란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지 않은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에 따라서 알스타의 원화 시장에서의 알스타가 하방으로 또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박 교수님 발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보다는 설계할 때 우리가 어떤 팩터를 집어넣어서 어떤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 박 교수님은 우리가 그 설계까지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박 교수님은 우리가 그림자 USDT,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섀도우 머니까지도 이미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이렇게 빼고 하다가 실제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는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것들을 통화정책의 레이더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박성준 교수님 발제에서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통화정책을 다시 정리하고 모델링해서 이에 맞는 스마트한 운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그것이 비기축통화국인 대한민국이 통화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기축통화라고 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포지션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종합토론할 때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제 생각을 좀 개진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이걸 통해 갖고 통화주권이 가장 강한 나라, 우리가 우리 기축통화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거의 보조적인 기축통화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통화를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말씀하셨고요. 아까 이제 우리 이원 교수님이 알스타를 해석하는데 알스타가 뭔가 혹시나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설명하면 간단한 말씀을 그래요. 제가 우리 회장님이 하시는 마이크 오정근 회장님이 하시는 스타디 클럽 하니까 좀 이상한데 국가정책 세미나 공부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M1M가 뭔지, M3M가 뭔지. 근데 제가 이제 수학과라 그런지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수학과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모델의 근간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아시타도 봤습니다. 하방금리 40포인트 0.4%라고 얘기하는데 그 데이터 모델링 하는 거 봐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아시타라는 게 이제 균형 실질 이자율인데 시장에서 이제 국가에서 제가 얘기한 바로는 시장이 안정적일 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이자율을 가지고 이제 균형적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과연 그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냐. 아니, 하방 금리 압력이라는 40포인트, 0.4%가 유지될 거냐에 대해서 저는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아시타도 세 가지로 저는 나눠봤습니다. 아시타를 첫째는 뭐냐면, 이제 현재 아시타. 쉽게 얘기하면 오프체인이죠. 그리고 아시타 온체인을 한번 생각해보자. 온체인상에서 아시타라는 것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는 아시타 융합을 하는 거죠. 아시타 온체인하고 아시타 오프체인을 합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정말로 제가 원하는 통화대체 아시타가 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면은, 지금은 제가 볼 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과연 의미론적으로 모델링 관점에서 은근적으로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컸다면은 우리가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은행 정책으로 다 수용해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가보지 못한 리스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저는 원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 한국은행의 정책을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국은행 옆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생각하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 충분히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근데 조건이 뭐냐? 통화정책 재설계에 대한. 그럼 준비를 하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혁신 아닙니까? 근데 금융혁신을 무시하면서까지 만약에 정책이 핀다면은, 왜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혁신에 만족이 안 되더라도, 좀 강하게 하더라도 차근차근 열 수 있는 로드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드맵을 통해서 그러면 시장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시장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시장은 기다릴 수도 없고 무조건 기다릴 수 없잖아요.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달라는 거죠.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준이 있었는데, 최근 언론에 보면은 연준 총재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 사람 논문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부 자금이 증가한다. 대부 자금 증가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 금리 결정 방식은 테일러 준칙이라고 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존 테일러가 만든 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알스타 중립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물가 편차, 그 다음에 실질 성장률 편차 감안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대부 자금 증가해서 중립금리가 0.4%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니까 앞으로 만약에 더 많이 증가한다면 더 많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잠깐 구글에 들어가서 모니터리 팔리시 인 디지털 에이지라고 찾으니까 10개 이상 논문이 쫙 나와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전에 우리 학회에서 내가 미국에서 이 논문을 쓴 교수를 하나 초빙하려고 그랬더니 여비 빼고 오너래비만 1,000만 원 달라고 그래 내가 포기했는데, 이만큼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드리고, 다음에 우리 이제 김경 교수님이 이게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김경 교수님이 국제금융 전공하신 분이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말씀하시겠습니다.